안녕하세요. 카이스트 IP 영재기업인교육원 창조인문학 한국의 개혁개방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보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빙사의 원래 의미는 답례사절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강의할 보빙사는 1883년 미국으로 보낸 외교 사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2년 5월 20일 조미수 통상조약이 제물 화도진에서 체결되었다고 여러 번 언급을 했었고요. 슈펠트와 조선 정부 사이에서 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비준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한미 FTA가 체결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회의 비준을 절차가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비준이 이듬해였던 1883년 1월 9일 상원의 비준 절차가 끝남으로써 상하원 모두 비준이 통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3월 달에 푸트가 초대 주한 미국 특명정권공사로 임명이 되죠. 그러면 특명정권공사라는 용어가 좀 생소할 것 같은데요. 1815년에 체결된 비엔나 협약이라고 하는 것에 의하면요. 외교관의 등급을 대사와 특명정권공사, 변류공사, 대리공사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 정부가 대사급 외교관을 파견한 것은 1893년 이후였기 때문에, 1883년 당시에 특명정권공사라고 하면 미국 정부가 해외에 파견한 최고 높은 등급의 외교관이었습니다. 대사와 특명정권공사는 신분의 차이만 있는 거지 하는 역할은 거의 비슷했고요. 이들은 이제 외교 관례상 주재국에 부임을 하게 되면 주재국의 국가 원수에게 신임장을 제정합니다. 변리공사는 특명정권공사보다 한 등급 아래의 외교관인데요. 이 경우에는 주재국의 외교부 장관한테 신임장을 제정하게 되죠. 대리공사는 변리공사보다 훨씬 아래 등급이 되는데, 이 대리공사의 경우에는 주재국 외교부에다가 나 부임했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실질적으로 외교적인 업무를 맡았다기보다는요, 공간을 운영하는 정도의 실무자가 보통 대리공사로 발령이 되죠. 여기 보이는 인물이 푸트이고요. 4명이 끌고 있는데요. 이 4명이 끄는 가마를 우리는 4인교라고 했습니다. 복덕이라고 하는 한자 표기로 우리나라 사료에는 나타나죠. 그러면 푸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푸트는 1826년 뉴욕에서 출생을 했는데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오하이오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을 다녔으나 졸업하지는 못했고요. 서부 개척이 시작된 것은 1849년.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연고로 하는 미주 축구팀 이름이 49ers 아닙니까? 49ers라고 하는 게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를 주도했던 인물들을 말하죠. 근데 이제 골드러시가 1848년에 시작되었지만 그보다 조금 늦게 푸트는 기회를 찾아 서부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1853년에요. 그래서 독학으로 법률을 공부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게 19세기였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지금 미국에서 독학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법학대학원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856년에 세크라멘토시 판사로 임명이 되었고요. 4년 있다가는 세크라멘토항 세관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한 12년 동안 세관장 생활을 하다가 1872년부터 캘리포니아주 방위사령관에 임명이 됩니다. 어정턴트 제너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제너럴 때문에 이후부터 푸트를 부를 때는 제너럴 푸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1879년에 53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칠레
발파라이소라고 하는 곳에 주재 그 영사로 임명이 되는데요. 초임 외교관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나이였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3년 후에 이었던 1882년에는 칠레 주재 미국 공사가 임기 도중에 사망하자 산티아고로 옮겨가서 칠레 수도입니다. 4개월간 칠레 주재 미국 공사관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맡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공직을 맡은 중견 공직자였지만 기념일이라는 시집을 간행한 그 저명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로서는 사법, 행정, 군사, 외교 업무를 두루 경험한 푸트를 은자의 나라 조선을 개척할 최적의 인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변리공사나 대리공사가 아니라 특명정권공사를 조선 그 독립국인지 독립국이 아닌지도 애매한, 그러니까 속방이라고 하는 그 조회를 보냈으니까요. 그런 나라에 특명정권공사를 파견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이 조선과 수교에서 얻고자 했던 것은 그 국제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통상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었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은 조선이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라고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조선에 대한 미국인의 무지를 틈타서 상상력이 풍부한 그 작가들은 조선은 황금과 비단과 모피가 넘쳐 흐르는 나라는 식의 근거 없는 이야기를 쏟아냈다고 하고요. 이렇듯 미국인이 생각하기에 잠재력이 무궁한 시장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 총사령관으로는 푸트만한 인물도 없었고, 또 일단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특명정권공사를 한번 파견해보자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푸트는요, 1883년 4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전기 우편선을 타고 요코하마로 일단 도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요코하마에 도착한 푸트는 약 한 달간 일본에 머물면서 그 일본 주재 미국 공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조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사관 설립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는 통역을 구하는 일이었죠. 1883년 당시 조선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조금 배운 사람은 있었는데요. 그게 윤치호라는 사람이었죠. 윤치호는 영어를 넉 달밖에 배우지 못해서 미국 공사의 통역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했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넉 달 배웠을 때 어느 정도 실력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윤치호는 근데 일본 유학을 한 2년 동안 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니까 상당히 일본어는 잘 구사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일본 외상 이노우의 개인 비서였던 사이토를 동행해서 사이토가 영어를 일본어로 옮기면 일본어를 윤치호가 한국으로 옮기는 식으로 통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윤치호는 영어를 굉장히 빨리 배웠는 모양입니다. 사이토는 3개월 동안 조선에 머물면서 이중 통역을 돕다가 귀국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윤치호로서는 7달 배운 영어로 공사관 통역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5월 8일 푸트 일행은 미국 전함 모노카시호를 타고 나가사키를 출발해 조선으로 향했고요. 이 사람이 푸트입니다. 그리고 푸트 부인이고요. 5월 19일 푸트는 모노카시호의 코튼 함장과 미국 해군 장교 8명을 대동하고 통리교섭통상사무함을 방문해서 민영목 독통과 조미수 통상조약 비준 문서를 교환했습니다. 이튿날 창덕궁을 방문해서 고종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는데요. 중국 황제는 서양과 조약을 체결한 지 30년이 지나서야 외국 공사에게 처음으로 아련을 허가했고, 일본 천황은 14년이 지나서야 허가했지만, 조선의 대군주는 조약을 비준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미국 공사의 아련을 허가했던 것입니다. 미국이 조약을 통해서 조선이 독립국임을 인정을 하고, 외교대법으로 청국 일본과 대등한 특명정권구사를 파견한 것에 대해서 고종이 그만큼 진심으로 고마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고종은 미국 공사에게
미국을 큰형님, 그 엘더 브라더처럼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을 믿고 의지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미국은 조선의 독립에는 큰 관심은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조선과 무역에서 총국이 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조선이 독립국이라고 우겼을 뿐인 것이죠. 어쨌거나 의도가 어찌되었건 고종과 조선 정부로서는 미국에 대해서 고마워할 만도 했습니다. 신임장 재정을 마친 푸트는 정동 언덕에 위치한 민계의 집을 2200달러에 인수를 해서 공사관을 개설하는데요. 그러니까 서양 국가 중에서 조선에 가장 먼저 공사관을 개설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한옥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이제 덕수궁 바로 옆에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건물은 불타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제물포항에 정박 중이던 모노카시오를 찾아가서 아내를 데려왔고요. 멜렌도르프 부인은 출산 문제로 상하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푸트 부인은 서울에 들어온 최초의 서양 여성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민왕후는 미국 공사관으로 상궁을 보내서 푸트 부인을 환영하고 창덕궁 내정으로 초청을 했다고 하네요. 자, 고종은 푸트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수시로 불러 외교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푸트는 민감한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조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언을 했다고 하고요. 민왕후 역시 푸트 부인을 내전으로 수시로 불렀고 조선인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속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푸트는 조선이 미국으로 보빙사, 그러니까 담내 사절을 파견하도록 주선에 성사시켰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보빙사 파견 문제는 푸트와 멜렌드루프 사이에 갈등을 야기했다고 합니다. 멜렌드루프는 당시 이제 조선 주재 미국 공사관을 개설하기 전까지는 서울에는 호텔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집을 호텔 대신 쓰도록 내주었었는데 그런 은혜도 모르고 자기가 병으로 잠시 입고를 하지 않은 틈을 타서 국왕에게 미국으로 사신을 파견하도록 한 것이 굉장히 괘씸하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것이 조선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얻어내기 위한 푸트의 수작, 그러니까 푸트가 자신의 뒤통수를 친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미국으로 보빙사를 파견한 것은 조선이 근대 문명을 시찰하고 조선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조선이 보빙사를 파견한 목적은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과 우호 증진의 이유가 가장 컸죠. 실제로 고종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미국 공사가 국서를 가져와 우호 관계가 이미 도타워졌으니 이에 담대하는 방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조선에 대한 청구의 영향력을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조선의 사신이 미국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조선이 독립국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인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조선을 속방이라고 우기는 청국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 보빙사의 활동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외교고문, 군사교관 초빙, 그리고 차관을 도입하는 그런 임무도 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빙사는 굉장히 파격적인 처우를 받았는데요. 푸트가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플링 하이젠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사전에 조율을 하게 되는데, 미국을 국빈 방문, 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일행 전원이 무관세 통관하게 조치를 했고, 보빙사 일행이 나가사키까지 갈 수 있도록 군함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푸트 자신이 타고 왔던 모노카시오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노카시오는 신미양요에 참전한 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71년에는 조선을 공격하러 왔던 그 전함을 타고 미국과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는
그 외교 사절을 미국으로 떠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지금은 마찬가지인데요. 국빈 방문이 을 하게 되면은 체제 비용을 전액 그 미국에서 그 국빈 대접하는 나라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군 소속 군의관을 주치의로 대동하도록 그런 조치를 내렸다고 하고요. 그 보빙사의 구성은 정권 대신이 민영익이었고 부대 신이 홍영식 그리고 종사관이 서광범 그리고 일본에서 그 외국 서기관 겸 고문으로서 로웨를 초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정식 외교관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수행원이니까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데 6.1준의 경우에는 그 상당히 그 한국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이 보빙사 때 동행을 해서 수행원으로 미국으로 갔다가 이 보빙사 일행이 사행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그 6.1주는 그대로 미국에 남아서 최초로의 미국 유학생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유견문이라고 하는 책을 그 간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수행원 중에 변수라는 사람은 나중에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이제 홍영식, 김옥균 등과 갑신정변을 일으키는데 갑신정변 이후에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 최초로 미국 대학을 졸업한 한국인이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탕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탕은 멜란도르프가 해관원으로 데리고 온 그 조선 해관에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탕은 꽤나 영어를 잘했는데요.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는 기록이 있고 부인은 스페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레탕이 이제 중국어를 영어를 중국어로 옮기면 고영철이 그 중국어 역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영철이 그 중국어를 다시 한국어로 옮겨서 의사소통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죠. 자, 이런 사진을 보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 그러니까 민영이일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두 번째로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홍영식, 소강범일 것이고요. 당연히 중국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우레탕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로엘이고요. 이 뒤에 단발을 한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야오거입니다. 미야오거는 보빙사의 정식 일행은 아니었고요. 그 로엘의 개인 비서 자격으로 동행했는데 이 미야오카가 꽤나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이 미야오카가 영어를 일본어로 통역해주면 일본 유학생이었던 일본 유학을 갔다 왔던 그 6.1준이 그리고 저기 변수 있죠, 변수. 그리고 이 변수가 일본어 역관이었으니까 이 6.1준과 변수를 통해 가지고 미야오카가 옮긴 일본어를 통해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진 상당히 재밌는 사진인데요. 미국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한때 여담입니다만 인터넷에서 크게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누구 닮았지 않습니까? 예. 에릭이라고 하는 요즘 배우로 활동하는 에릭이라고 하는 친구를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는 에릭은 민영이의 관심인가라고 해서 에릭 사진과 민영이 사진을 나란히 놓고 떠돌아다닌 적이 있었던 것이죠. 민영익을 미국 신문들은 프린스 미니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민영익이 왜 프린스가 되느냐 한번 살펴봅시다. 태어날 때는 프린스가 아니었어요. 민태호의 독자로 출생했는데 민영이 태어났을 때 민태호는 아버지는 말이죠. 동생 집에 얹혀 살 정도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의 집안에 소강이 비치기 시작한 것은 민영익이 7살 되던 해에 민치록의 딸,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말하죠. 가 책봉이 되면서 소강이 비치기 시작됐죠. 그래서 그의 숙부가 일약 권력의 핵심으로 떠올랐게 됐고요.
그 4년 후에는 그의 부친도 과거에 합격해서 버섯을 길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년기를 몰락한 양반집의 후예로 보냈던 민영익도 10대에 젊어들면서 고문세가의 후예로 신분이 상승하게 됐죠. 뭐 그렇다고 해서 프린스라고 불릴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 계기가 되는 것이 민영익이 15살 되던 해입니다. 그 민왕후의 친정오빠 민승호가 집으로 배달된 의문의 소포가 폭발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승호는 민치국의 아들로 태어나서 민치록에게 입양이 되는데요. 이 민치록이 명성황후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양아버지로 따지자면 명성황후의 오빠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친아버지였던 민치구는 대원군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민승호는 고종의 외삼촌이자 그 명성황후의 오빠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민승호가 이제 아들이 없이 죽고 나니까 그 양자를 넣기 위해서 민씨 척족들이 경합을 벌였는데 결국 그 자리에 민영익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민영익으로 보자면 나중에 이제 민태호의 딸, 그러니까 이제 민영이 친아버지의 딸이 순종의 비로 발탁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민영익은 왕실과의 관계가 고종의 외사촌, 그리고 명성황후의 조카, 그리고 왕세자의 순위처남이 되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미국인들이 보기에 프린스 민이라고 불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영익은요, 그 외국 방문 경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882년 9월 달에 이몬군란의 피해를 입은 일본의 그 유감을 표하기 위해 수신사가 파견되는데 그때 김옥균과 함께 특별 수행원, 그러니까 이제 고문 정도로 민영익이 일본을 다녀오게 되죠. 그리고 이듬해 2월에는 멜란도르프와 함께 천국에도 다녀왔고요. 그러니까 그 1883년 7월 보빙서 정권 대신에 선임됨으로써 불과 24살밖에 안 된 나이에 일본과 천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나중에 오는 길에 유럽을 다 둘러봤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견문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홍영식의 경우는요. 영의정 홍순목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자기 형이 백보의 양자로 가게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외아들로 자라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일찍이 과거에 급제를 했고요. 1881년 그 동부 승지로 조사 실찰단 조사로 일본을 시찰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뭐 통리 내무 아문 사무 참이라든지 뭐 참의 궁국 사무 뭐 이런 것을 거치다가 협판 교섭 통상 사무 아문에 임명이 됐는데 이게 이제 외교부 차관이었죠. 그 외교부 차관으로 있을 때에 보빙사가 파견됐기 때문에 정권 부대신으로 미국을 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홍영식이 살던 저택인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 민영익은 1884년 6월 달에 그 귀국을 하게 되고요. 1884년 6월에 귀국을 했는데 12월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그 갑신정변은 홍영식이 그 책임자로 있던 우정국에서 개국 축하연에서 일어났다는 걸 잘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권 부대신으로 미국을 다녀온 그 홍영식이 민영익을 찌르는 것으로 물론 이제 자기가 찌르는 게 아니라 자객을 시켜서 찔렀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민영익을 자객이 공격하는 것으로서 갑신정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홍영식은 갑신정변 와중에 이제 척살되는데요. 그의 집이 나중에 작년에 그 드라마로 되어서 유명해졌습니다만은 이 건물이 나중에 압수돼서요.
그러니까 1884년 12월에 국가 소유로 압수가 되다 보니까 한 넉 달 후에 재중원 건물로 그 사용이 되었죠. 자, 그러면 보빙사의 그 출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3년 7월 5일 푸트가 그 고종에게 보빙사 파견을 건의했고요. 고종은 이제 막바로 이제 사흘 후에 정권 대신 민영입과 부 대신 홍영식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종서관 서강범을 임명했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코하마와 도쿄에서 1개월간 체류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외국인 서기관 겸 고문으로 로에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남짓 호텔에서 이건 일본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자발적인 감금 생활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일본 그 외교부 사람들과 어울리질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일본도 조선이 미국으로 사신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8월 15일 날 태평양 횡단 여객선 아라피코에 승선을 했는데 이때는 그 보빙사 일행 10명 그리고 로엘의 개인 비서 미에오카까지 총 11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로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로엘은 그 보빙사 수행원으로 그 외국인 수행원으로 쭉 따라갔다고 했죠. 이 사람은 그 보스턴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어느 정도 명문가였느냐면 그 미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킨 집안이 로엘 집안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어느 정도냐면 보스턴 근교에서 그 특히 이제 그 직조공업으로 크게 부를 쌓은 집안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 보스턴 바로 옆에 보면 그 위성 도시 중에 로웰시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로렌스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로웰 집안과 로렌스 집안이 미국 산업혁명을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로렌스 집안이 자기 엄마 집안이고요. 로웰 집안이 자기 아빠 집안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부자였고요. 그의 집안에서 하버드 대학을 일으켰다라고 할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상당한 집안이었는데 너무 집안이 부유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공부도 꽤나 잘했죠. 특히 관심이 있었던 것이 역사와 천문학이었다고 하는데요. 집안에 사업을 뒀다가 재미가 없어서 1882년에 83년에 일본으로 건너와서 일본 생활을 하면서 일본 문화를 탐색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일본 주재 미국 공사가 조선 사절단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천문학자로도 이름을 남겨서요. 화성에 운하가 있고, 화성에 운하가 있고, 운하가 있으면, 운하를 닦을 만큼의 지적 생명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가지고, 화성 운하설을 주장을 하면서 천문학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걸 이제 로엘 천문대에서 자기 돈을 내서 천문대를 짓고, 보이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망원경을 자기 돈으로 샀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플래닛 X라고 하는 거, 이 천체를 관측해 보니까 해왕성 바깥에 플래닛 X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플루토 이게 이제 플루토는 퍼시블 로엘 이름입니다. 퍼시블 로엘의 이름을 붙여서 플루토라고 했는데요. 한국어로는 이게 명왕성이었죠. 명왕성의 존재를 예측한 사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미국에서 찍은 사진인데,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로엘이지 않습니까?
보빙사 사행을 마치고 넉 달 동안 한국의 국빈으로 초청이 되는데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 The Land of Monicam,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 기분 나빠할 사람도 있는데, 이게 조선의 한자를 영어식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을 간행해서 조선에 대해서 소개를 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게 이제 이 책에 랜드 오브 모니캄이라고 하는 책에 실려있는 고종의 사진인데요. 고종의 최초로 고종이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보빙사 일행의 행로를 쭉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 날 샌프란시스코 항에 입항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육군소장이 영접을 했다고 하고요. 당연히 외교관이었으니까 무관세 입국을 하게 되고, 팔레스 호텔에 투숙을 합니다. 그리고 오니까 그 바틀렛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비롯해서 스코필드 장군, 켈턴 장군, 뭐 상업회의소 대표들이 예방을 했고요. 명승지 관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을 샌프란시스코 일대를 쭉 시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닷새쯤 지나서 샌프란시스코 시장에게 답방을 하고 세크라멘토 역을 출발해서 대륙 횡단 철도를 타고 그 워싱턴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행적을 보면 세크라멘토를 거쳐서 솔트레이크 시티를 거쳐서 오구덴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오마하, 그리고 시카고, 클리블랜드, 피츠버그를 거쳐서 워싱턴 DC까지 가는데 총 일주일이 걸렸다고 하죠. 그것도 그 어마어마한 대륙을 일주일 만에 쭉 간다는 것도 상당히 당시로서는 굉장히 빠른 교통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생긴 지 한 1년밖에 안 된 그 철도였다고 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 도착해서 세리던 육군 중장의 영접을 받았고, 파운머 하우스라고 하는 특급 호텔에서 투숙을 했다고 하죠. 환영 만찬에도 참석을 하게 되고, 하루 동안 그 시카고를 관광하다가 저녁 차편으로 워싱턴을 향해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빙사 일행이 묵었던 샌프란시스코 팔레스 호텔인데요.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면은 띄워가지고 지금 현재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현재 모습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도 샌프란시스코 팔레스닷컴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지금도 이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 당시 건물은 아니고요. 1901년에 새로 지어가지고 한 100여 년이 된 그런 호텔인데요. 지금은 최고급 호텔은 아니고요. 4성급 호텔 정도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한번 혹시 기회가 나시면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사절단이 시카고로 갈 때 탔던 기차는 이런 기차였습니다. 자, 9월 15일 날 워싱턴에 도착을 했고요. 알링턴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됐는데요. 데이비스 국무장관 서리가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위원으로는요, 메슨 해군대위하고 포크 해군 소위가 영접위원으로 나왔고요. 원래는 슈펠트 제독, 정비소 통상조약을 체결했던 슈펠트 제독이 영접위원을 맡을 예정이었으나 업무가 바쁘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장군급에서 위관급 자격으로 영접위원이 격하되었죠. 이건 외교 의전상으로 굉장히 큰 신뢰를 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미국은 또 하나의 신뢰를 범하는데, 그것이 아스 대통령이 뉴욕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신이 왔는데 엉뚱한 곳에 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외교적인 신뢰를 했던 것이죠. 그럼 뭐 할 수 없이 그 다음 날은 워싱턴을 관광하고요. 9월 17일 날 뉴욕으로 출발해서 피프스 애버뉴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 투숙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 묵고 있던 호텔이 피프스 애버뉴 호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 호텔을 묵고 있다 보니까 민영의 봉영식을 제외하고 낮은 보빙사 보빙사 대표가 아닌 사람들은
호텔 방이 없어가지고 다른 호텔에서 묵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9월 18일 오전 11시에 역사적인 그 국서 신임장 제정식을 국서 봉정식 신임장 제정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전통 관복 차림이었고요. 그리고 오후에 뉴욕을 둘러본 후에 보스턴으로 출발을 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국서 봉정식 장면인데요. 이게 이제 클리브랜드 대통령일 것이고요. 이 그 공식적인 사절은 4명밖에 없으니까요.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일 겁니다. 이들이 큰 절로서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에게 인사를 한 것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이례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조선이 미국으로 처음 사절단을 파견한 거지 않습니까? 왜? 서양으로요. 만약 얘네들이 북경으로 가서 북경에서 그 중국 황제를 만났다고 하면 똑같이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한국의 외교 관례에 따라서 최고의 예우로 클리브랜드 대통령한테 보답을 한 것이다라고 인사를 올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미국인들의 눈에는 신기하게 보였겠지만 우리로서는 전혀 신기할 게 없는 것이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날 그 뉴욕 헤럴드라고 하는 신문 여기 왼쪽에 보고 계시죠. 에 보면 한글로 쓰여져 있는 문서가 하나 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국왕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국서인데요. 이래서 사람들이 이 문서를 발견하고 상당히 흥분했죠. 공식 문서가 한글로 돼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건 실망스럽게도 공식 문서는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로웰이 그 기자를 불러놓고 그러니까 조선이 어떤 나라냐 이런 것을 물어보니까 조선은 중국과 말이 다르고 다른 글자를 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임장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국서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한문으로 쓰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웰이 그 기자들한테 거짓말을 한 형국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정을 말하니까 서광범이 직접 그 글로 써서 기자들한테 보여준 것이 뉴욕 헤럴드에 실린 것이라고 합니다. 글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식으로 국서를 보냈는지. 대조선국 대군주는 한국 사람들 참 당시에 보면 이 대라고 하는 거 참 좋아해요. 대미국 백리세천덕께 글을 올랴. 백리세천덕은 한번 나왔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프레지던트를 중국식으로 음차한 겁니다. 한문으로 음차한 것이 백리세천덕입니다. 백리세천덕 프레지던트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말은 1880년대 후반에 가야지 사용이 됩니다. 이 사이 두 나라가 조약을 맺고 화해가 도타오매 정권 대신 민영익과 부대신 홍영식을 흠차하여 귀국에 보내서 패배 갚는 예를 맡겨오니 이 대신들이 공범되며 충성하며 주밀하며 자사하여 너희 나의 속마음을 몸받아 고달할 터이니 범사의 변리함이 적당하리이다. 행위 바라노니 정성을 미루어서 룸이 떠서 더욱 화목해 하며 한 가지 태평을 누리게 하시오. 생각건대 또한 귀 백리세천덕께서도 기꺼하실 바이로소이다. 라고 해서 이 사신을 파견한 이유가 두 나라의 우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민영익이 클리브랜드 대통령한테 인사한 글인데요. 사신, 민영익, 홍영식 등은 나트로 대아메리카 합중국 백리세천덕께 아뢰옵니다. 사신 등이 대조선국 대군주의 훈명을 받자와서 군주 대신으로 대백리세천덕계와 미국 합중국 모든 이민이 한 가지로 안녕함을 누리기를 청하오며 또 두 나라 이민이 서로 사귀고 좋아하는 우위를 확실한 뜻을 구하고자 피차 돈밀함을 생각하와
실상으로 서로 지킴을 정하여 길이 무궁한 복이 되기를 바라노이다. 받들어온 바 국서 두봉어의 하나는 우리 대군족께로서 대백리세청들께 회답하시니요. 하나는 사신의 전권 빙거이오니 삼가 받침을 아래옵니다. 라고 해서 민영익이 그 클리브랜드 대통령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국서 공정을 끝냄으로써 공식적인 임무는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은 시찰의 임무가 남았던 것이죠. 자, 뉴욕에서 보스턴에 도착을 합니다. 이게 워싱턴 잘못된 거고요. 보스턴에서 보스턴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 해외 박람회, 당시 이제 보스턴에는 해외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었는데요. 그 해외 박람회를 구경을 갔다고 해요. 그 사무총장 노턴이 영접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 박람회와 국내 박람회도 열리고 있었는데 국내 박람회를 또 시찰을 하고, 그리고 보스턴 일대 명승지를 관광하고 저녁에 해외 박람회 초청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니고 있던 몇 가지 토산물들을 해외 박람회에 조선의 물건입니다라고 출품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스턴 인근의 웰코트 농장을 방문했는데요. 이때 수행을 했던 최경석이 이때 웰코트 농장의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종자하고 기계를 얻어와서, 농사기구를 얻어와서 망우리 일대에다가 농무 목축 시험장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귀국해서 개설을 하게 되죠. 물론 이걸로 젖소도 기르고 서양 곡식들도 한번 키워보고 이런 것을 해봤는데요. 서경석이 일찍 죽어버리는 바람에 1885년에 죽어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지속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과 달리 조선은 개항 이후에, 그리고 미국과 수교 이후에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아주 무진장 애를 썼던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지만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왜 노력했는데도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극장에서 연극 관람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드디어 로웰시, 아까 이야기를 했죠. 로웰 집안이 일으켰던, 방직 공업을 일으켰던 바로 그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부트 방직 공장을 방문했는데 이게 로웰 집안 소유였고요. 메리맥 직조 공장, 그리고 로웰 직조 공장, 다 로웰 소유입니다. 로렌스 직조 공장이었는데 이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로웰의 외갓집이 소유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로웰 집안은 우리로 치면은 현대 집안이나 삼성 집안 이 정도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미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킨 집안이니까 얼마나 부유한 집안이었겠어요? 그리고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방문했고, 보스턴 시청을 방문하고, 로웰 저택을 방문해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코리안 프린스와 보스턴 브라만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보스턴 일대에서 부자들을 브라만이었다고 합니다. 하버드를 나오고 좀 잘난 척하는, 뉴욕에 대해서 잘난 척하는 그런 의미로 보스턴 브라만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고요. 그래서 뉴욕으로 돌아가서 뉴욕 시장 및 상공인들과 회담을 하고, 브루클린 해군 조선소를 방문하고 제당 공장을 견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은요, 뉴욕 상공인들과 면담을 했는데, 참 재밌는 거는, 이때 이제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보빙사한테 굉장히 잘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뉴욕 주재 명예조선 총영사로 이듬해 1월 발령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프레이저는 조선과 미국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 시찰하고요. 그때 이제 최경석이 입원 중인 미국 신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최경석이 입원 중인 소년에게 응급 치료를 해서
그 소년의 고통을 덜어줬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침을 놔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신국도 방문하고요. 이때 이제 나중에 이때 전신국 방문한 것을 경험 삼아서 나중에 홍영식이 조선으로 돌아가서 우정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티파니 앤 컴퍼니는 지금도 있는 그 아주 고급 보석 회사예요. 보석 그 브랜드입니다. 지금도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몇 군데 입점해 있죠. 이건 시찰이라기보다는 쇼핑을 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뉴욕 주지사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철도회사, 그리고 곡물창고 방문하고, 백화점도 둘러보고, 여러 가지 상사들 방문해보고, 소방서, 뉴욕시청, 그 신문사들도 방문해보고요. 그리고 육구사관학교도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워싱턴으로 돌아와 알링턴 호텔에 투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관광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때의 경험들이 상당히 조선을 개혁하고 근대 문물을 급속히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는요, 놀러 다니더라도 부지런히 해외에 나가보세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든 가면 다 배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는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견문을 넓힘으로써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여행을 다니십시오. 그리고 꼭 해외여행을 가지 않더라도요. 국내에도 많이 돌아다니면 나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고, 다른 나라, 나와는 다른 세계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보빙사 일행이 내렸던 워싱턴 철도역이 되고요. 그 백악관의 모습입니다. 그 워싱턴에서 보빙사 일행은요, 두 조로 나뉘어서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계속 뉴욕에 머뭅니다. 그래서 국무장관을 방문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실무회담에 들어갔다고 보게 되죠. 방문해서요, 이 미국 국무장관이 하는 역할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하는 역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 고문과 군사교관 파견을 요청했고요. 연방 각 부처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영식은 미국의 정치 및 행정 제도를 연구했고, 농무부를 방문해서 최경석이 종자, 농약, 농업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농무 목축 시험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박람회 개최 관련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민영익이요, 뜬금없이 조선에도 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듬해, 그러니까 1884년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때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바람에 무기한 연기되었고 실제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에는 귀국 인사차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이때 대통령이 말이죠,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해군 함정으로 조선까지 안전하게 호송하라고 특별히 지시를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트레턴 호를 제공해서 유럽 여행 후 조선까지 호송을 하게 되었다는 건데, 그리고 항해 비용은 전액 해군이 부담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민영익과 서강범, 변수 등 3명은 6개월간 유럽 여행을 마친 후 귀국을 하게 되고요. 홍영식과 나머지 일행들은 샌프란시스코로 출발을 해서 왔던 길을 거슬러 돌아가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일주는 미국에 남아서 유학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파워포인트에 쓰진 않았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같이 왔다가 정권 대신국 부세진이 따로 귀국을 하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게다가 트레턴 호라고 하는 배를 그러니까 군함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이 군함이 좁아서 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부터 홍영식과 민영익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민영이 귀국한 지 6개월 만에 홍영식 일행이 자객을 시켜서 민영익을 찌르는 것으로 갑신정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보빙사 일행이 보빙사 모두에게 행복한 경험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24일 날 홍영식 등은 일본의 리오호에 승선해서 조선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민영희 일행은요, 해군부를 방문하고 장관에게 트레토노를 제공해 준 것을 감사하게 됐고, 그리고 태평양 횡단 여행선 운항을 제물포까지 연장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제의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영익도 미국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주 빨리 근대적인 문부를 수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 민영익 일행은 드디어 트레턴호를 타고 유럽으로 출발했는데요. 이때 조선주재 미국 공사관 해군 보관으로 파견되는 포크가 동행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스미소니언 박물관 학예사 버나우드도 동행을 해서 조선에서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할 문물들을 수집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때 얘가 이제 한창 민영익 일행이 유럽 여행을 하고 있을 때 홍영식 일행은 국왕에게 귀국 복명을 하게 되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러분들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아직 유럽 여행, 미국 여행 못 가본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당시 민영익이 어디를 돌아다녔느냐면, 리스본 갔죠. 지브롤터라고 하는 곳 갔습니다. 마르세유, 리옹, 런던, 칼레, 파리, 나폴리, 로마, 폼페이, 카이로, 홍콩, 나가사키 등을 거쳐서 귀국기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마치고 민영익 일행이 제물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6월 2일 날 서울에 도착을 했고요. 국왕에게 귀국 복명을 하게 되고 6월 3일 날 미국 공사관을 방문해서 푼트 공사에게 미국 정부의 환대에 대해 답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거쳐서 이런 아주 짧은 방문이었지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그런 방문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조선은 근대 문물을 본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민영익은 조선 정부의 최고 실력자였거든요. 게다가 홍영식의 경우도 영의정,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자면 미국 용어로 이야기하는 프라임 미니스터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 귀족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근대의 실상을 살펴보게 됐던 것은 조선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경험이 안타깝게도 갑신정변 때문에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개혁개방이 결과적으로 1910년에 일본의 국권을 빼앗김으로써 실패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자, 이런 경로입니다. 6일준이 따라왔던 행적이 바로 고빙사 일행, 특히 민영익 일행의 행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의 지구를 한 바퀴 돈 그런 여행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문제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보빙사를 파견한 이유와 미국에서 보빙사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문제는요. 보빙사의 미국 방문 이후에도 조선이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고요. 선진 문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면 대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지 한번 자신의 생각을 기술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